안녕하십니까. 네. 에이스 팀장 전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귀한 자녀들이, 2020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한 해 때 또 가장 중요한 중학교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을 마쳤고요. 또 이제 또 이렇게 한 해가 끝나다 보니 이제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중3, 저희 학원에서는 이것을 V그룹이라 칭하는데요. 중3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아이들이 입시반 대열에 들어온 것을 어쨌거나 이제 공식적으로 또 선포를 하고, 또 아이들의 지도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어머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어머님들. 네, 일단 저희 정상어학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3이라고 하지 않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예비 고1 또는 V그룹이라고 칭하는데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입시적인 어떤 그런 미래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펼쳐질 아이들의 학습적인 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입시반이라 하다 보니 어머님들은 별로 크게 아직은 와닿지 않으시고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텐데요. 지금 이제 예비고1로 올라가는 아이들도 역시 그랬지만 올 한 해 사실은 원격 수업이든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학교 상황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입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지금 다 고등학교에 또 진학을 한 상태거든요. 금방입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지요. 네, 격변하는 입시 동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감도 있지만 사실 더 큰 목표는 대학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온 거기 때문에요. 자, 일단 간단히 보시면 2022년 대입 변화에 가장 크게 바뀌는 것들이 무엇인가? 아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입시의 경향은 바뀌게 되는데요. 당분간은 이 기조로 갈 것이라고 거의 확정된 사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시가 확대된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사실은 수시를 늘리면서부터 사실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돈 많은 집 아이들이 더 좋은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좀 교육의 불평등이 훨씬 더 심화된 상황이라 다시 한번 예전처럼 표준이 되는 시험으로 대학에 가는 정시가 조금 더 이제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내신이 강화되는 거는 근데 지금 내신이 강화되는 것도 지금 이미 내신이 강화됐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하지만 좀 이따가 그게 어떤 식으로 성격이 바뀌는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어의 강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또 중요성을 띠게 되는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확대 수능이 중요하다. 네. 여기서 일단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대, 연대, 고대 정시 비중의 추이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2022년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치솟게 되죠. 이 수치를 다 보시는 건 머리 아프시니까요.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봤을 때 이 3개 대학의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정시의 비중이 2020년 20%였던 것이 지금 거의 16% 뛰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된다는 사실. 사실상 중하위권 대학들은 사실상 정시는 이미 확대가 되고 많이 좀 넓혀져서 그거를 이용하고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상위권 대학들은 사실 정시 확률이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이 3개년이 되면서 점점 이 정시가 점점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능, 결국은 아이들이 시험에 관련된 영어를 보고 시험에 관련된 점수를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라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결국 2021년 대입부터는 수능 비중이 40%에 근접하면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확대되어 있던 중하위권이 아닌 최상위권 대입의 문은 사실 정시를 통해서 활짝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교과의 간소화, 결국 내신이 강화된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조금 좀 복잡하시더라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세 가지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다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비교과가 간소화된다. 비교과는 뭐냐면 결국은 성적이 아닌 것들에서 평가하던 것들이 이제 거의 정리되고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비교과가 간소화가 되는데 첫 번째, 수상 경력이 반영이 안 되고요. 내가 어디에서 상을 타고 이런 것들은 전혀 인정이 안 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가 아닌 자율 동아리,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 외에 개인 봉사활동 뭐 어디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독서활동 미반영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아이들이 학교라는 테두리 바깥에서 본인들이 뭔가를 스택을 쌓아놨던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게 되고요. 고교 프로파일이라든가 고교 정보 블라인드 확대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학교에 따른 예를 들어서 민사고 1등급과 광주고 1등급은 다르지 않아라고 우리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학교에 대한 어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철저하게 그 학교의 성적만을, 등급만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어머님들도 이미 그 기조를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희 학원에서도 최상위 학생들이 굳이 외부고를 간다든가 자사고를 가는 일들이 점점점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느 학교에 가든 거기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서 우위를 선점하는 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사실은 일반고를 더 많이 진학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 생각하고 학교 타이틀을 보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옛날 방식이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자기소개서 표지 이거는 뭐 같은 맥락이죠. 어쨌거나 자신의 어필은 자신이 하고 어디 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학교 안에서 평가받는 것으로 어필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대학 요강 발표를 보니까 주요 대학, 아까 우리 말씀 뭐 보셨겠지만 상위권 대학에서 사실은 정시를 늘리는 상황이었잖아요. 주요 대학 교과 전형 신설이 늘어나는데 지금 보시면 다 0명이었던 이 주요 학교에서 지금 다 몇백 명 단위로 아이들을 성적 위주로 교과 전형으로 모이는 것들을 전형을 지금 신설하고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학종이라고 하죠. 그 비중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성적으로 모든 평가가 조금 더 모이는 분위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장가지들은 다 처져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향후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하시면요. 일단 내신 등급은 무조건 1, 2등급 이내의 유지가 필수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수능과 정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신이면 수시일이 아니야? 맞죠? 근데 하지만 아직은 수시가 비중이 높은 건 확실하고요. 아까 드렸던 이 설명과 이제 같이 생각하시려면 이 내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교과와 이제 어떤 교과의 평가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 개념의 내신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교에 있어서 우리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의 이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성적과 점수와 등급으로 자신의 어떤 평가를 따내고 얻어내야 되고 또 아시겠지만 한 번 기록된 것은 수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고등학교에 가서는 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되게 허망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이들 중에서 그런 얘기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본인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데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전혀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멀어 보이시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자기 점수를 전략적으로 챙기는 연습은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미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수행평가와 세특관리 자세히 적어지만 수행평가라 하면 이것 또한 우리 옛날 생각하면은 뭘 만들고 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학교도 이제 점점 수행평가나 이런 평가가 뭘 이렇게 모든 수업을 하고 전체 조별로 뭘 해서 똑같이 발표해서 똑같이 등급을 받는 것들은 이제 점점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다 개인의 평가로 돌아왔는데 그게 거의 다 시험이에요, 어머님들. 다 테스트고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평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뭘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실기가 아니라 결국은 또 아주 세분화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특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얘기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담임이 사실은 뭔가 이제 학생부나 이런 것들 다 적어주지만 세특은 학과목 선생님들이 기재하는 거라 이건 담임들도 터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교과 선생님들에게 자기의 어떤 학습적인 어필을 해서 그 평가를 받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비교과 간소화 얘기할 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성적입니다. 2022학년부터 학생 비교과가 간소화되면서 결국은 해야 되는 게 뭐냐? 성적을 획득하고 학습적, 학력적으로
어필을 하고 평가를 얻어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등급을 받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뭐 성적이 조금 안 돼도 뭐 어디 가서 봉사를 많이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거를 얻어내고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이제 그런 세상은 끝났다는 소리예요. 1등급 획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영어에서. 사실 절대평가가 되면서 수능 영어 1등급 뭐 쉽지 않아? 90점에서 100점까지만 받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영어가 골치 아픈 과목이 되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뭐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서울대 고려대가 일단 기준 두 학교를 봤을 때요. 1등급이 아닌 2등급, 3등급, 4등급을 봤을 때 감점하는 이 비중이 21년과 22년이 상당히 달라졌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서울대에서 이제 3등급 같은 경우, 2등급 같은 경우 0.5, 0.1 유지가 되고요. 보시면 지금 감점의 폭들이 확 뛰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왜 그러느냐. 결국 영어도 어찌 보면은 그 점수와 등급 하나에 등급 하나로 사실상 모든 것들이 굉장히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이 자, 서울대고의 이 비중을 봤을 때 수능 1등급 획득이 더욱 중요하다. 이거 그냥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1등급이 아니면 수능 영어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18년부터 21년까지 우리 수능 영어 1등급이 현황입니다. 일단 밑에서부터 보실게요. 수능 1등급이 2018년도에는 자그마치 10%에 달아서 다들 환호를 터뜨렸지만 나중에 정말로 대학에 갈 때는 그게 환호를 터뜨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그때 알았었죠. 우리 모두가. 그리고 19년에는 갑자기 이때 너무 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에서 이제 확 줄여서 또 5.3으로 만들었고요. 20년도에는 수능 1등급이 7.43%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35,796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수능 1등급은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쉽게 냈나? 좀 어렵게 내야 되겠네. 좀 어려웠나? 조금 쉽게 내자. 그랬더니 이제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눈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저기 뉴스 발표에도 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이 불안정했기에 그래서 결국 쉽게 냈더니 12.66이라는 사상 최고의 절대평가 시행한 이후 사상 최고의 수치가 나왔거든요. 53,05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17,000명이 증가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입시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이 바라봤을 때 와 12.66 안에만 들면 1등급이네. 별로 어려울 거 없네. 해볼만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첫 번째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요.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전국 모든 학생들 중에서 5만 명 안에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설사 여기서 든다 하더라도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는 여기서 어떤 분도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 시절까지 공부를 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 그냥 대학이라는 타이틀만 붙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한 학교가 거의 이게 평균 3,000명의 학생들을 모으는데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요 10개 대학만 카운트를 하도 3만 명이잖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주요 10개 대학이 3만 명인데 아이들 1등급은 5만 명이라는 건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요. 1등급을 받아도 주요 10개 대학 안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결국 1등급이 아니라 예를 들어 2등급이 나온다 하면은 사실 정말로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과 2등급이 그 1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점은 어떤 의미냐면요. 고난도, 이제 수능에서 고난도 득점이 3점이거든요. 3점짜리 3개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이한 2점짜리 1개 틀리면, 1등급은 빠이빠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10점의 개념이 아니라 개수로 따지면은 4개만 틀려도 사실은 힘들어진다. 45문제 중에서 4개만 틀려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보셨을 때 이제 어머님들께서 1등급도 쉽지 않고 1등급을 받아도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과연 뭘 그러면 정상학원에서는 준비를 할 것이며 뭘 준비를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첫 번째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국은 아이들을 실력적으로
수치화된 어떤 점수를 나타내려면 저희도 이제부터 영어도 사실은 입시 즉 시험으로서의 영어에 집중을 해야 하고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은 시험으로서의 영어 물론 학교 내신 중학교 내신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내신은 사실상 입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그냥 티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보시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할 때 세 가지 영역을 보여드리는데요. 어휘와 독해와 듣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잠깐만, 제일 중요한 게 빠졌는데 문법? 다음에 크게 보여주려고 그러나? 아니요, 다음에도 문법은 없어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입시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어머님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력이 좀 힘들거나 어머님께서도 아이의 어떤 실력적인 면에서 안타까움을 드실 때 꼭 나오는 게 문법이에요. 우리 아이가 기초가 모자라서요. 문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문법이 약해서 영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막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어기 때문에 언어는 사실 문법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구조를 느낌으로 오는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언어는요, 어머님들 사실 감각적인 게 굉장히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말로써 눈치를 채고 그래서 독해 수업을 하다 보면은 눈치채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다고 물론 문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문법은 학교 시험을 거두는 정도로만 하고 사실은 이 문법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독해에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휘를 보실까요? 당연하죠. 자, 어휘를 보시면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되잖아요. 자, 수능을 풀어내기 위해서 아이들 머릿속에 존재해야 되는 단어가 4만 개입니다. 여기서 어머님들도 우리가 수치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4만 개? 하루에 얘가 30개를 외우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하루에 30개를 외워서 일주일에 만약에 90개를 외운다고 하면 그게 그대로 쌓였으면 4만 개 달성은 금방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90개가 들어가면 사실상 남는 거는 3개에서 5개 정도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3개와 5개를 남기고 다시 빠져나가서 또 반복해서 그래서 그거를 수년 동안 그 차곡차곡 4만 개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휘의 문제는 어머님들 이거는 지구전으로 보셔야 돼요. 너 왜 이렇게 페일이 많아? 너 왜 이렇게 맨날 DT야? 물론 아이가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는 화를 내시고 탁달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선생님 우리는 단어도 안 되고 맨날 단어 시험 떨어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세요. 저희 아이들 머릿속에 맨날 통과하는 애들도 들어갔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 저희가 책 하나 하고 끝내지 않는 게 반복하는 거거든요. 4만 개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독해를 보실게요.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하고 강화되는 이 부분인데요. 일단 아이들이 이제 시작을 중3부터 시작을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맹하니 보다가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이제부터 시작을 시킬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중심으로 아이들을 훈련을 시킬 거기 때문에요. 수능이 이제 중요하고 수능의 첫 발을 담궈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 지문 하나당 거의 1분 10초 안에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라는 것은 해석과는 좀 달라요, 어머니. 우리도 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가 뭐라고 말하면 들리기는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하지만 이해를 한다는 건 좀 다른 게 맥락 아닐까요? 아이들이 읽고 해석하는 것과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글로 누군가가 잘한다 했을 때 맥락을 모르면 칭찬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글의 맥락을 읽고 추측을 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잘한다.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되지만 문제는 틀리는 것들을 이제부터 막아내는 연습들을 시작을 할 겁니다. 기초 학술 지식이 모두 겸비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토리 형식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지금 우리 애들 진짜 책 안 읽는데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아이들 가르쳤던 게 뭐가 있냐면 머리 아파도 들어주세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생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애덤 스미스의 예를 들어서 경제론 하고 갑자기 이 두 개가 만나서 생물과 경제가 연계되는 지문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거 아이들이 혼자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선생님들한테 배경 지식 받고 선생님들한테 이게 어떤 뉘앙스에 그리고 이런 글은 어떤 식으로 나와 라는 것을 가이드를 이제 받아야 돼요. 읽고 해석하는 거 아니고요. 이해하고 글을 파악하고 눈치채고 그리고 짐작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기도 중요하죠. 듣기는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듣기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너무 과한가요? 사실 여기서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 게요, 어머님들. 수능 듣기가 사실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평가 듣기 시험 중에서 가장 쉬워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꼭 이렇게 들어가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노출시키는 것도 충분히 나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아까 왜 1등급, 2등급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전제는 뭐냐? 무조건 듣기는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3점, 2점이 존재를 하거든요. 수능 영어 중3까지 완료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금 사실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광주잖아요. 저도 광주에 들어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한 게 이제 정상어학원이 처음인데 여기 들어와서 제가 처음으로 놀란 거는 뭐냐면 이 개념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현실은 중학생이 중학교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현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끝이 났었어요. 우리 아이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뭘 그렇게까지. 근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진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수능 영어 무조건 중학교 3학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이유. 이거는 우리 네이버 같은 거 교육뉴스 이렇게 찾아보셔도 아마 나올 거예요. 모든 입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웬만한 영어와 수학은 중3 때 아주 최소 고2 과정, 그리고 고3 과정까지는 얼추 끝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솔직히 이제 아이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오면은 동네 학원 아이들은 정말 중학교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데 저희 정상어학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한민국 현실에 맞춰서 지금 말 그대로 우리 교육특구 강남이나 대치동이나 이런 곳 분당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수지 이런 곳에 어떤 현실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 온도차가 조금 더 큰 거는 사실이죠. 네, 성적의 부동층이 되어야 한다. 아까 우리 1등급 현황 보셨죠, 어머님들? 5%였다가 7%였다가 10%였다가 12%였다가 하지만 거기서 어머니들 저희가 늘 조마조마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중간한 성적을 가진 아이들만 늘 그래요. 어떤 식으로 기조가 변하다 하더라도 성적에서 최상위 부동층들은 꿈쩍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영어가 부동층의 어떤 성적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상 고등학교 때 더 중요하게 되는 수학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를 영어가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아이의 행복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 어떤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우리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부분과 이런 게 뭔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은 아이의 대학에 대해서는 크게 괴념치 않고 유념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안 두시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서 무슨 소리세요, 선생님? 그건 다른 얘기죠.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모순된 얘기예요, 어머님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죠.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의 지금의 행복과 이 아이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을 때 행복의 기준을 같이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희 지역적으로는 사실상 굉장히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광주가 예전보다는 물론 굉장히 많이 나아졌지만 교육적으로는 조금 더 깨어 있어야 하고 사실 저희 아이들이 어쨌거나 사실 고등학교 갔을 때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되게 좌절감도 많이 맛보거든요. 현실 인식하시고 정말 저희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리고 사실은 좀 강하게 푸시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역이 교육특구의 마인드로 간다면 굳이 저희가 이사를 가지 않아도 충분히
그것은 뭐 이룰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사실은 상위권의 이 아이들의 거의 무슨 뭐 자사고나 이런 것들 쭉 이런 학교들을 갔을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영어는 안 굴려요. 영어는 얘네들보다 제가 나아요. 영어를 그리고 얘네들 뭐 원어민처럼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요. 맨날 디베이트 배틀도 하고 활용도 했고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굳이 이사 가지 않아도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식으로 어머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아이를 준비시키냐에 따라서 교육특구는 저희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선포예요. 어머님, 저희가 이제 시작할 거예요. 함께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사실은 이미 시작은 했어요. 자, 여기 이제 로드맵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뭐 복잡한 거를 다 보시기보다는 지금 이제 중3에 해당하는 게 여기인데 이제 중2에서 자, BC 라인에 있었던 학생들은 VC가 되고요. 왜 V그룹이니까. 그 다음에 B 라인에 있었던 학생들은 VH 라인이 되고요. HB 라인에 있었던 학생들은 VSH가 되고요. 그 다음에 P 라인에 있었던 학생들은 VS가 되고요. A 라인에 있었던 학생들은 VA, 그리고 최상위 MA에 있었던 학생들은 VM이라고 이제 로드맵으로 이제 옮겨가는 중3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사실은 학기당 이렇게 다 이제 넘버링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중3은 그런 것 없이 쭉 이렇게 한 이름으로 가고, 그리고 옆에 보시다시피 저희는 고등학생들도 다 라인이 이렇게 짜여 있거든요. 사실 어머님들 어학원 중에서 저도 예전에 다니던 학원이 어학원은 아니라서 그 밑에 막 청담도 있고 최선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도 느낌이 뭐였냐면 대부분의 어학원들은 초등 아니면 중등 위주예요. 사실 초등 위주가 많죠. 근데 이렇게 초등부터 고등까지 모든 로드맵이 다 이렇게 쭉쭉쭉쭉 나 있는 학원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최스에서부터 시작한 이 아이들이 학원을 끊지 않고 계속 저희 진짜 그런 애들 너무 많거든요. 특히 상위반에. 이렇게 쭉 진행만 해준다면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 갈 길은 이미 저희가 정해놨다는 거거든요. 자, 2년 전에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네, 중학교 우리 1학년 때부터 카운팅을 해보면 초6 때부터 저희가 이제 프리-에이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루트는 이제 에이스의 루트는 이미 시작이 된 거고요. 정상어학원 학습의 최종의 목표는 결국은 뭐냐? 아이들 단계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초반에 활용과 성과의 어떤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가던 것들이 이제는 아이가 나이를 먹고 목표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수업의 비율과 목표도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목표는 입시 영어 그리고 언어 하나에 국한되지 않은 통합 영어의 완벽한 훈련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문법 따로 이렇게 가던 것들이 필요했어요. 저학년은. 하지만 이제 고학년으로 가서 입시형으로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독해 안으로 녹아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잡아내는 문법들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활용 수업과 수능 영어로의 연계. 자, 중학교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가장 큰 변화는 활용 수업이 뭐 단축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길게 가면 2월까지만 한시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요. 활용 수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활용 수업이 없어진다는 거는 뭐냐? 자, 이렇게 수능 영어로 넘어가는 것들은 뭐냐면 활용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장 이제 큰 목표가 뭐였냐면 말 그대로 언어로서 아이들이 사고를 하고 말을 하고 한국말로 고민하던 것들을 영어로 자연스럽게 함께 돌리면서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사용에 관하고 활용이 말 그대로 활용이에요. 언어로서 아이들이 구사할 수 있는 어떤 친화력과 접근성을 주었다 하면 이제 그 활용조차도 입시로 되면서 전략적으로 그 방향이 이제 활용으로 얻었던 그 양분을 입시로 얻어오게 되거든요. 전문적인 주제를 영어로 말하는 동시에 장문의 글을 읽어내는 능력을 체득.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반복이 되죠.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잘한다가 칭찬에 잘한다는지 비아냥에 잘한다는지 그리고 내가 몰랐던 생물과 경제 이런 것들을 다 상식적으로 녹여내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더 심한 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다양한 분야의 기초 학술 지식 습득합니다. 논리적 의견 제시합니다. 아이들 독서 진짜 안 하죠? 어머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제시하는 그 독해만 수업을 열심히 듣고 숙제를 열심히 해도 아이들 기본 상식이 어마무지하게 늘어나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글이 스토리가 아니고 다 설명문이고 학술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제 저희의 액션 플랜을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1년 먼저 연습한다. 저희 이제 그 예비고 1이라고도 칭한다고 했잖아요. V그룹을. 중3이 아니요. 중학생이 아니라 니들은 무조건 예비고 1이야. 1년 먼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매달 9일 모의고사를 실시를 해요. 시험 그 달만 아니면. 그래서 저희 되게 특징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초반에는 별 감각이 없다 나중에는요. 이 등급에 굉장히 목을 매요. 마치 고등학교 1학년처럼. 저희 담임반 애가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학교 가가지고 모의고사 등급 문운하면서 고민하는 거는 정성학원 다니는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다른 애들은 어때? 안 다니는 애들? 그런 얘기 하는 저희들 보고 비웃어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오바한다고. 벌써 그런다고. 어쨌든 저희 아이들은 먼저 등급을 고민하거든요. 무조건 중3에 1등급 받아야 되지 않겠어? 적어도 그런 마인드가 솔솔 들어오는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1년 먼저 아이들을 고등학교 준비를 하고 고등학생의 마인드로 갖춰줍니다. 내년 1월부터 모의고사 실시인데 사실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이제 학습적인 거를 지금 다 탄탄하게 저희가 다 짜놓기는 했지만 사실 정부 시책을 따라야 되는 게 뭐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사실은 해야 할 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이제 돌아가는 어떤 상황을 보고 이 또한 조금씩 조절하면서 다만 해야 할 것들을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훈련하고 지금 코로나를 겪었던 이번 올해 예비고 1 아이들 올라가는 이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저희가 다 준비시켜서 어떤 식으로든 할 것이라는 것은 약속을 드릴게요. 수업 구성도 변화가 되는데 자 수능 독해 수업은 60%에서 기존의 2학년 때까지 60%였던 비중이 80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 활용 수업이 이제 전부 다 입시로 이제 다 그 퍼센테이지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기초 수능 어법 수업, 자 이런 어법 수업도 사실상 여기서 보면은 비중이 줄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그러면 어법을 안 하는 건가?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여기 어법이 사실은 이 독해 안에서 늘어난 것은 사실은 독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어법 문제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니들이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보게 될 어법은 니들이 바라보는 그 중학교 내신 문법하고 뭐가 다른지를 알려줄게. 이렇게 또 수업이 독해 시간에도 어법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듣기는 레벨 특성에 따라서 수업이나 개별 관리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규칙적인 어떤 노출이 중요하고 이것은 솔직히 다른 영역에 비해서 굉장히 습득이 빠르고 아이들과 선생님이 어떤 성실성으로 가게 되면은 금방 달성될 수 있는 목표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특히 활용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거는 초반부터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단어, 네. 어머님들 매일매일의 싸움이시죠. 매일매일 듣기 싫은 얘기 듣고 우리가 이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뭐 계속 네 문자로 오고 속상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지구전입니다. 어머님들 4만 개예요. 4만 개. 머리에 4만 개가 쌓이는 게 아니라요. 쓸려갔다가 요만큼 남고 쓸려갔다 요만큼을 고3까지 4만 개를 채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구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건 혼내세요. 하지만 디텐션 남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이들 닥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성실하면 나아집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레벨별로 네, 수능 어휘에 대한 어떤 교재와 테스트가 달라지게 되겠죠. 저희 이게 사실 옛날에는 막 성은 나오고 이렇게 이름만 땡땡인데 그랬더니 막 뒤에서 다 서로 추측하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그냥 올해는 다 지워버렸어요. 언니. 클래스도 제가 그래서 요거는 안 해. 이게 뭐냐면 12월에 이제 반배치 모의고사 이제 뭐냐면 이제 고등부로 올라갈 때 반배치 모의고사거든요. 얘네들이 중상위반이에요. 중상위반인데 여기서 말하는 12월은 연초가 아니라 연말 예비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제 반배치 모의고사인데 지금 아이들 명수가 이렇게 짜져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상위권이 아니라 중상위반인데 이거 실제 있는 점수예요. 등급이 이렇게 보시면 4명이 1등급, 2등급 2명, 3등급 2명, 4등급 1명인데 사실 이 친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 아이들에 비해서 늦게 들어온 친구였어요. 동네 학원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좀 한 학기 이상 합류가 늦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3입반도 사실은 이 정도 실적을 내면 중3에서 이 정도가 나오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사실 이 2등급인 아이들은 1등급으로 확보가 금방금방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대한민국에서 영어란 뭘까요? 사실 지금 영어가 굉장히 오해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할 만한 과목으로. 근데 아까 보셨죠? 이렇게 널뛰기로 나오게 되면 1등급을 받는다 해도 보장하지 못하는 어떤 현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뒤통수 맞게 참 좋은 과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점 넉넉하지 아니에요. 고난도 문제 듣기하고 독해 모두 포함해서 고난도 문제 3개 그리고 쉬운 문제 하나 틀리면 1등급은 끝이 납니다. 임계량의 학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계량이 뭐냐면 결국은 그 수치까지 채워져야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답답한 게 뭐예요, 현장에서. 아이가 정말로 밖에서 전혀 훈련받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와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가. 당연히 힘들죠. 그러고 한 2달, 석 달 지났는데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석 달이나 영어를 학원을 보내고 영어를 시켰는데 나아지질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전 그래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거라면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어머님들. 이 아이가 영어는 결국 요만큼이 넘어가야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밖에 못 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을 더 뛰어야 하는데. 지구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는 지구전이에요. 금방 끓여내는 찌개가 아니거든요. 뭉근히 끓여내야 되는 과목입니다. 임계량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채웠을 때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 성적 얘기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선생님, 저 성적이 한동안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정체 구간이에요, 선생님. 이게 너무 오래되는 것 같아요. 저 이러다 마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럼 꼭 애들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기다려봐. 대부분의 아이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성적이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장에서 아이들 보면은 아주 다수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정체되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뭘까요? 임계량인 거예요. 그게 넘어갈 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정체 구간이 좀 짧아지기 시작해요. 있기는 있지만. 영어는 임계량의 학습입니다. 수학과 다르죠. 왜일까요? 언어잖아요. 네. 99도와 100도의 차이. 이거 현장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어머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석 달이나 학원을 보냈는데 왜요, 선생님? 100도가 돼야 물이 끓죠. 40도였던 아이가 들어와서 60도를 만들어서 따뜻해지고 70도, 80도인데 갑자기 90도에서 선생님 물이 안 끓는 거 보니까 저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제가 본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90도에서 불 끄는 어머님들 아이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체 구간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상 그 100도를 향해 다가가는 그 기간이거든요. 99도의 100도와 차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1도지만요. 다르죠. 99도는 끓지 않고요. 100도는 끓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란 이 지구력의 학습, 임계량을 쌓아 나가는 데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겨내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내년에 제가 지금 12월이니까 내년은 제가 나이가 50이에요, 분들. 근데 나이가 50인데 제가 진짜로 중학교 때부터 카운팅을 하면은 정말로 영어를 진짜 이 나이까지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정말 절실히 깨달아요. 게을러질 싶고 만회할 수 없는 과목이거든요. 왜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습게 보기 쉬운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까지만 수업 준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식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너는 지금 학원 강사를 20년 해서 30년 하는데 아직도 수업 준비를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영어는 단어도 그렇고 모든 게 끝이 없거든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예를 들어서 애들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다가 한 석 달 쉬잖아요. 확 떨어져요, 감이. 그래서 얘는 팔팔 끓여내는 게 아니라 뭉근하게 지겨워도 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제가 그러니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머님들 지구전이고
지구력을 가지시고 이게 정말로 아이들이 지겹다 하더라도 놓으면 안 되는 과목이고 특히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영어에 있어서는 뭐 굉장한 점수가 나온다?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친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영어는 내가 정말로 지금 막 등급 팍팍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도 영어는 반드시 수업으로라도 유지를 해요. 왜? 놓는 순간 후룩 빠져버리는 과목이 영어니까요. 수학하고는 굉장히 결이 달라요. 네. 뜬금이 없나요? 갑자기.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영어가 이렇게 보글보글 끌어내려면 사실상 이렇게 보글보글 끓기 전에도 불은 굉장히 맹렬하게 지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건 결국 100도씨거든요. 60도에도 불은 타오르고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계속 불은 타오르겠죠. 왜 불을 이렇게 지피는데 끓지를 않아? 100도가 돼야 끓어요. 그래서 저희는 80도를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80도, 90도. 80도가 90도가 되는 건 발전이지요. 끓지 않는 건 똑같아도요. 100도씨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아이들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이 불만 안 꺼트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제가 이제 제 아이들로 이제 저도 이제 주로 포지션이 중3이기 때문에 맞아 드리는데 제가 매년 정상어학원에서 지금 거의 한 6회 제가 사실 이제 고등부도 했었거든요.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12월에 연초 12월에 봤던 그 아이들 1월 달에 봤던 아이들이요. 5월 달엔 정말 또 달라요. 그리고 5월 달에 봤던 애들이 12월 달엔 또 너무너무 달라요. 어머님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담임반 어머님들이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1년을 반추해봤을 때 단 하나의 아이들도 변화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다고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어머님들이 맨날 집에서 지겹게 아이들을 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지금 되게 철딱선이 없고 진짜 집에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그런 아이들이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조차 변하는 걸 저는 매년 본답니다. 어머님들 결국은 그럼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단 기다려주고 어쨌거나 포기하지 않게 그 불을 계속 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사실 참 우리가 올 2월에 코로나 처음 터지고 했을 때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이렇게 1년이 갔고 지금 더 가슴 아픈 건 내년에도 이것은 계속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 제가 보기엔 거의 확정적이에요. 끝이 언제일지를 모를 뿐이죠. 운이 안 좋다면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죠. 어머님들 제가 여기서 조금 호소하고 싶은 건 저도 물론 저희 학원에 주로 이제 매여서 여기서 일하고 시간을 보내지만 바깥에서의 상황들도 제가 가끔 듣거든요. 저한테는 여기가 이제 제 업무 분야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 원격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걸 보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저희 원격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봐도 정말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줌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아이들 다 케어하고 그 다음에 과제 보고 또 그걸로 또 개별 케어하고 유튜브랑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학원에서의 어떤 인프라를 투자해서 갖춰주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열정 있는 선생님들은 자기 개인 장비까지 들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머님들 이해합니다. 집에서 보시기에는 아이가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얼굴을 맞대고 공부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원격 수업을 했을 때 정말 양심을 걸고 제가 말씀드리건데 현강보다 너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라는 수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원격은 그런 수업이에요. 선생님들이 사실상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관리를 깊이 들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숙제검사 그냥 현강에 나가면요. 불러가지고 그냥 한 놈 한 놈 보면 돼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하나 받아서 다 페이지마다 보고 결과도 발송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한테는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진짜 어쩔 때는 정신병자처럼 애들한테 막 그래요. 잠깐만 저번에 냈던 거하고 필기하고 이거하고 필기하고 왜 똑같은 거 같지 나는? 선생님 아니에요. 이런 작업까지 3번까지 해요. 어머님들.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자신있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원격조차 잘하는 학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규모라는 게 단순히 그냥 덩치만 이거를 크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는 시스템도 크고 아이들의 위기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도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믿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보면은 조금 아슬아슬한 게 선생님 원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형광되면 애들 보낼게요. 저희 어른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희 이제 원격으로 뭐든지 이게 수업이든 뭐 교회 가면 예배건 원격으로 하는 것들이 이벤트가 아니고 특수 상황이 아니고 응급 사태가 아니에요. 이제 저희 앞으로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이것은 일상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만났다 또 저렇게 또 다시 얼굴 대면했다 위험하다면 다시 헤어졌다가 이게 아이들 계속될 건데 언제까지 옛날을 생각하시면서 그 옛날로 돌아갈 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어른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애들은 시절을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와중에도 저희 학원 안에서도 원격 얼마나 칼같이 하고 무섭게 하는 애들이 많은데요. 질문 다 하고 어머님들의 그런 옛날에 사로잡힌 그 생각으로 아이들의 시절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물론 쉽게 말하는 것 같아 마음 아프시고 기분 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다 어른들한테는 어찌 보면 다 희생이고 또 이 모든 게 우리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다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어쨌거나 잘 현실에서 지켜나가도록 우리 어른들이 화이팅하고 또 희생하고 감수해줘야 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선생들은 어머님들의 그 믿고 맡겨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솔직히 말하면 더 업무를 늘리고 더 아이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어머님들과의 소통을 하고 이러면서 저희는 그것을 또 보답으로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바고요. 그래서 너무 우려치 마시고 하나만 더 정말로 이거는 이제 현실입니다. 원격은 비상사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저희 아이들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하필이면 중3이 되었어요. 중3이 되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갈 때까지 어머님께서 잘 이끌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